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명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분석드렸듯이 기술적 측면에서 여기 S&P 500은 볼린저 밴드의 로워 리밋 쪽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었고요. 멤버십 분들께도 시장 전에 공유드렸습니다만 여기 콜1은 4600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풋1은 이렇게 4350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S&P 500의 주가는 4350을 뚫고 내려가기 힘들 것이고, 설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풋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4350 안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4369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옵션 항의 디테일을 보면요, 이렇게 4350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높은 물량의 풋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50이 중력으로 적용하는데 S&P 500의 주가가 4350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4350의 풋을 잡아놓은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대로 끌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구독자분들께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이러한 옵션 현황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의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구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수가 435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풋옵션 쪽에서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4350 아래에서 단타를 쳤다면 좋은 수익을 매일매일 확률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가는 여기 볼린저 밴드의 로어 리밋에 접근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하였지만 반등했다라고 해서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여전히 약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유동성을 볼 텐데요. 리저브 밸런스는 하얀색이고 주황색은 S&P 500으로 과거부터 이 두 개의 지표는 흐름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3월달 SVB 뱅크런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 컨디션 완화와 함께 상승 랠리를 반대로 펼쳐주었습니다. 펀더멘탈 기준으로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상승을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있어서 선반영 이런 건 없습니다. 계속 유동성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선반영이 아니라 주가가 다른 이유에서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언제 펀더멘털에 수렴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을 걸쳐서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물론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제가 전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빅스에다가 숏을 쳐서 이렇게 낮게 만들고 낮은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콜옵션 이렇게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함께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즉 강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보여준 상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에 펀더멘털에 있어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았길래 다들 대세의 상승장을 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으며 흐름상으로 유동성은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주가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스토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펀더멘털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가 스토리를 만들더군요.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CTA 알고리즘 모멘텀 세력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에서부터 받은 자료로 제가 꾸준히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주가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고 많은 데이터들을 알면 알수록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유튜브에 공유드리자면은 앞으로 여기 일주일이란 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떨어지든 계속 매도를 할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CTA 알고리즘은 모멘텀 추종 세력인지라 확실히 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렇게 2.7빌리언 달러치 매도를 하고자 하나, 장이 횡보를 할 때는 10빌리언 달러치 매도, 그리고 장이 하락할 때는 무려 20빌리언 달러치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적게끔 막고 하락할 때는 하락 쪽으로 더 기울도록 매도세에 가세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걸친 시나리오였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CTA의 흐름은 약해지긴커녕 오히려 더 강해질 계획입니다. 장이 횡보를 할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약 18빌리언 달러 정도 매도할 계획이고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무려 80빌리언 달러가 S&P 500에서 매도될 계획으로 적어도 CTA 관점에서 본다면 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CTA가 S&P 500의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CTA라는 알고리즘 모멘텀 추종 세력은 장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상승을 막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하락하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CTA 포지션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바뀌게 된다면은 텔레그램 및 네이버 멤버십분들 상으로 인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전고점 대비해서 약 2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7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때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288달러대로 사이버트럭 출시와 함께 300달러를 돌파한다는 분위기가 잡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고평가했던 주식으로 웬만한 미래 호재에 따른 수익들은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라 조금만 기다리면은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 27% 주가가 빠지면서 엄청난 기회는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주식을 사시면은 설사 테슬라와 같이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려버리는 게 주식이고요. 가급적이면은 다들 망설여 할 때 혹은 무서워할 때 주식을 사면은 그래도 물릴 확률은 덜한데, 주변 사람들이 망설여 하는지 혹은 무서워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가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무려 62배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연평균 25% 정도인데, 성장률의 약 2.5배 되는 수준인 62.6의 수치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테슬라가 과하게 고평가이며 실적에서 훌륭한 가이던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래 낮은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7% 조정받은 지금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47.54배로 어떻게 보면 여전히 25%한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주는 일반적인 프리미엄을 고려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약 17%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177달러까지 가는 걸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테슬라는 차트상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로워 리밋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기회적인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이고요. 반등이 나온다곤 하나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고평가이고 매크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전히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인지라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테슬라 상으로 언제쯤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올지는 여러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수 밸류에이션이고요. 다음으로는 원유 섹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수 밸류에이션은 이미 제가 지금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 수준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 친화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나스닥의 하락함에 따라서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스프레드 또한 상승을 했을 때쯤에는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쳐다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 밸류에이션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공유드리면서 지수가 실제로 저평가가 되었을 때는 따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인폼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 유가가 올라가고 원유 ETF인 XLE가 올라감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입니다. 테크 섹터가 언제 리바운드를 할지 최대한 가늠해 보려면은 원유 펀더멘탈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에서 제가 원유 펀더멘탈을 매일 분석하고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원유 펀더멘탈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수요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공세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공급에 의해서 재고량은 빠르게 줄어드는 등 강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재고량은 5년 평균치보다 낮은 상태이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비록 2022년보다는 재고량은 높은 상태입니다만 2023년 겨울에 접어듦에 따라서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에 의해서 계속 공급이 줄어든다면 머지않아 올타임 로우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유 펀더멘탈의 강해짐에 따라서 유가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에 반대로 나스닥과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므로 당분간 테크주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원유주가 원유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하게 앞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그때 원유주들을 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적중주가,
혹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들을 주워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워 담기에 좋은 순간이 온다면은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무슨 관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